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새로 시작하는 석학 강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동아연구소는 2021년 2학기부터 동남아시아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세계의 석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석학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권원익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의 강의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우리 동아연구소의 동남아 석학 강좌에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접하기 어려운 연구자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동남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의 향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한우 선생님 사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그다음에 대학원 동남아시아 학협동 과정에 있는 이한우입니다. 지금 강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세계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이제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석학 강좌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권원익 선생님과 통채 선생님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권원익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 선생님은 지금 2011년부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계시면서 올해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적을 두신 교수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사회사와 아시아 냉전의 이해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도 여러 책이 번역이 돼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학살 그 이후라든지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같은 책들뿐 아니라 또 극장과 북한과 같은 그런 책들도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 밖에도 저 최근에는 한국전쟁의 미사와 종교사 영역에서 조명한 한국전쟁 역사와 유산에 관해 저술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술을 하셨고요. 현재 인류학과 국제관계학의 소통의 역사와 아시아를 넘어서는 아시아에 관한 저작들을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버마의 운우가 이해한 한반도 인도 차이나의 홀로코스트 워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미얀마 사태에 관한 컬러큐럼을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원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48년 버마가 독립을 선포한 이후에 그 당시, 그러니까 독립하기 직전에 버마의 양대 민족운동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웅산과 우누가 있었는데, 이제 아웅산 그때 암살당했죠. 그리고 이제 우누가 그 독립을 선포한 이후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1950년대 정도 전후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우리 그 동남아시아 연구자들뿐 아니라 많은 역사학, 그다음에 인류학에 대해서 인류학 분야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서 오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여러 관계자분들은 제가 사적 자리에서 뵌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훌륭한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현신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참 오랫동안 못 뵀는데 곧 한번 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만난 게 태국이었나 싱가포르였나?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였고. 오늘 제가 던진 주제는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두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제가 관심을 두는 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관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좀 더 이해를 하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그 연결권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연결 지점들을 집중하는 내용이고요. 어제 제가 그 일본의 여러분들하고 그 강연 행사를 통해서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주제가 이제 일본과 동아시아 냉전에서 그 이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45년 이제 2차 대전이 종전하고 나서 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47년 혹은 48년 정도 되면은 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그 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일본의 그 이제 영어로는 리버스 코스라 그러는데 그 코스를 바꾸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디임피리얼라이제이션 중심으로 그 미국 점령 정책이 이루어졌다면은 47년, 48년 이후에는 그,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에서 부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정책이 선회하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와 그 일본이 다시 그 공적으로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동북아시아가 그 전후 일본과 그 외교 통상 관계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동북아시아로 연결되는 거는 40년대 후반 그 50년대에 걸쳐서 일본을 통한 연결. 그 일본을 통한다는 것이 물론 뒤에는 그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논의가 분분하더라고요. 그 논의가 과연 거기에서 그 미국의 점령 정책 혹은 트루먼과 후에는 이제 아이젠하워 이 정부의 그 힘이 주요 에이전트냐 아니면은 그때 당시 이제 요시다 내각을 비롯해서 일본의 그 집권 혹은 엘리트 세력들이 거기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물론 이게 이제 국제 정치 문제입니다만은 요즘 일본에서 많이 재밌게 지금 특히 이제 소장학자들이 특히 이제 역사학, 문화사 이쪽 사회사 쪽 하시는 분이 일본이 한국 전쟁 전후로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를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거의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카티즘이라든가 뭐 이제 미국이 이제 군사 제국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비미국적 행위 혹은 행위자들에 대한 그 철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미국은 그 소위 디서플린으로 있었어요. 혹은 디서플린드 소사이티로 변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던 일본 사회가 그 당시에 정말 얼마만큼 디서플린을 소사이티가 되고 있었던가 하는 그런 태국도 조금 현신현 선생님 관련하시는 태국도 조금 관련하는 문제. 그때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언필리피노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세아토 지역 전체에서 그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는 반한국적 뭐 언코리언 액티비티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그 이제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그 45년 이전의 반민족적 행위와 45년 이후의 반민족적 행위가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것이 이제 이때까지는 그 초기 냉전을 탈식민화와 같이 혼재해서 겪은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특히 발현됐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그 한국 전쟁과 제3세계에 관련 선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몇 분이 계십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버마의 초대 독립된 버마의 초대 그 수상인 우누 씨가 이제 아주 주목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누가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당시 이제 40년대 말 50년대 초반 특히 이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1955년 이제 반둥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둥회의 하면은 동남아시아가 이제 주축이 되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그 다음에 이제 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네루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기존에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서 약간 선회해가지고 지나치게 그 이때까지 주목되는 사람만 주목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버마의 우누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가 우누를 좀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조금 됐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제 반둥회의나 전체적으로 이 지평에 관심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말을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문건을 좀 읽으려고. 인도네시아 말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또 재밌고. 근데 버마어는 미얀마어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지금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좀 하려면은 아마 누구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 3, 4년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들여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한반도에 내전이 있을 때 1950년, 1953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브루스 커밍스의 시각으로 1947년, 최소한 1948년부터 한국의 내전 상황.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내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죠. 네. 그러니까 유럽의 그리스 내전을 제외하고는 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 초기 냉전의 가장 처음 내전이었던 그 한국 전쟁. 사실 근데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 베트남은 이미 1945년부터 물론 그것을 이제 항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엔티콜로니얼 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엔티콜로니얼 워 안에 얼마만큼 시블 워의 그 내용이 크게 담겨 있었던가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주목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 재밌는 책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5년에서 54년 사이에 그 전쟁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콩 쪽 남부 쪽에서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프랑스 제국의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에 내전 상황이 계속 지속됐다는 그 내용이 이제 많이들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한국 전쟁이 냉전의 제1번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내전이 있었고 내전이 진행 중에 이제 한국에서 내전이 진행되는데 하지만 기존 그 오소독스 역사에서는 한국 전쟁이 이제 냉전의 테이프를 끊는 아시아적인 냉전.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냉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하나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가장 잘 안 팔리는 책인데 사실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이상해요. 좀 사면서 읽으면 좋은데 좀 안 그렇더라고요. 좀 책이 비싸서 그런지. 디어더 콜드 워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 또 하나의 냉전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 냉전의 개념에 대해서 거기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아시아적 냉전. 근데 아시아적 냉전이라 그러면은 폭력이 문제가 있고요. 네, 냉전 아닌 냉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냉전이라고 할 때 그 콜드워라고 할 때 그 이거를 이제 그 뭐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 bipolarity라고 얘기하면은 그 정치의 양극화가 사회의 탈식민화와 함께 동전의 양면 혹은 혼재 된 그런 상황에서의 냉전과 그 유럽처럼 이제 2차 대전의 그 점령 상황을 탈피한 그러니까 포스트 월드워 2 냉전과는 상당히 성격이 달랐다는 점. 그거는 이제 배경으로 두되 오늘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운우를 예를 들어 뭐 이걸 하나의 페인팅이라 이게 생각과 글쓰기도 하나의 페인팅이라 그러면은 그 그림의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큐비즘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디가 포그라운드가 어디가 백그라운드가 모르지만 모더니스트 아트로 들어오면 그것이 모르는데 전통적인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상파 이전의 그림 같으면은 우리가 초상화 보면은 전면에 있는 사람과 사람 모습과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 랜드스케이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랜드스케이프는 전면에 있는 것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들여오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도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에서 이때까지 그 수카르노라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이 리더의 그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에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우누라는 정치인을 만약 그 전면으로 들여오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그 리마인더 하고 싶은 게 그 55년 반등 회의는 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제3세계 그 20세기 제3세계 운동의 하나의 그 총성 비슷하게 그 전에도 물론 20세기 초반에도 흡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형성한 제3세계 민족들이 모여서 혹은 국가를 형성하고 하는 과정에 있던 제3세계 인민들이 모여서 그 혹은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제3세계 혹은 탈식민 세계가 연대를 하면서 하는 국제 세력으로서 깃발을 꽂는 의미에서는 공적인 의미에서 제3세계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3세계의 시작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 참석을 못한 국가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였습니다. 초청도 받지 못했고 저쪽에서 원하지도 않았고 이쪽에서 가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남쪽에서는. 물론 그 요즘 이제 그 굉장히 위태로운 지역인 타이완에서 저기 퍼블릭 오브 차이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입니까? 중화민국. 네네. 중화민국도 참석을 못했죠. 근데 그거는 한반도에 있는 소위 국가 혹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국가. 그거를 이제 요즘 그 개념으로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고 내셔널 스테이트 뭐 이렇게 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내셔널 스테이트에 가 참석을 못한 것과 타이완이 참석을 못한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으면 존 라이 사실 반둥회의에서 스타가 됐었죠. 초기에는 안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참여를 하면은 이제 그 중화민국이 참여를 못하는 상황. 중동 쪽에서는 유일하게 참석 못한
초청도 받지 못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두는 사실 그 동남아시아의 당시 반동회의라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좀 더 서쪽으로 중동과 연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범이슬람주의, 팬이슬라미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반동회의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전공자가 반동회의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넓혀야 하는데 그거는 오늘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재밌는 연구가 좀 진행 중이고, 예, 특히 그 터키 출신의 The History of Anti-Westernism인가? 예, 그쪽으로 쓴 분이 계신데 그 책에 그걸 읽으면 잘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이 형성하는 그 국제주의가 그 그것도 뭐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일어난 1차 대전, 종전, 우리 3.1 운동 때 범이슬람주의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운동이 얼마만큼 반동회의에 영향을 주었는가? 예,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빠지고 그 반동회의는 초반부터 시작해서 1948년 우리와 동시에 그 분단됐던 동시대 그리고 거의 동시에 분단됐던 그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 그걸 분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마는 그거를 또 좀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단 장벽이 생기는 의미에서 네, 그 팔레스타인 사태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냉전 초기에 어쨌든 조금 요즘은 흔들리는 위치가 흔들립니다만은 설마 한반도가 아시아 냉전, 그렇게 넓게는 이제 글로벌 냉전에서 갖는 위치가 좀 흔들림 상황입니다. 그건 저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한반도 남쪽에 시각에서 우리가 냉전의 중심이야. 분단도 처음 됐고 전쟁도 처음 했고 네. 아직까지도 분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의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냉전의 섬이기도 하지만 우리 빼고 냉전 얘기하지 마. 이것이 사실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좀 팽배해 있었는데 이게 이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어쨌든지 그런 오소독스한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한국이 냉전의 총성의 냉전으로서 아시아적 냉전으로서 처음이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동시에 거기서 분단 체제를 겪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제 조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오래 여기를 좀 너무 좀 약간 좀 절망적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 무슨 새로운 일이 있어도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자꾸 드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으로 시작하고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아시아의 냉전의 그 시작과 끝이 그 끝을 형성했던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그 주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련과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제국과의 싸움에서 그 다음에 그 냉전의 반대 주체인 미 제국과 그들의 시작에서 미 제국과의 싸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 주체 그 대상이 불분명한 의미에서 좀 더 내전적인 성격이 강한 내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쭉 얘기할 때 그 운우를 다시 들여보면 운우가 왜 한국 전쟁
그 이해에서 혹은 한국 전쟁과 관련한 아시아 냉전의 이해에서 중요한가 하면 당시 물론 한반도와는 그 인텐시티가 좀 다르긴 했지만 여러 동남아 국가가 당시 내전과 흡사한 상황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미얀마는 당시 내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지금 이제 그 미얀마에서 내전이 그 증폭되는 상황인데 그런 그것과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의미에서 그 유사한 내전 상황이 1948년 한국전쟁 기간을 전적으로 1956년 이때 그 미얀마가 일정한 내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누라는 사람이 한국전쟁의 그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유일하게 그 한국전쟁의 상황과 1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 베트남, 넓은 의미에서 베트남, 그 인도차이나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내전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한 거의 유일한 그 반동회의 동남아시아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미얀마의 내전에 저도 참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뭐 참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무기력한데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동남아 연구자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계속되는 혹은 지금 이제 증폭되는 내전 상황이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은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미얀마 학생들에 대해서 연대 메시지도 보이고 메시지를 안 보내도 마음으로는 미얀마의 그 젊은이들 혹은 청소년들을 가슴에 두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1950년대에는 그것이 정반대로 미얀마 대중들은 아니지만 미얀마의 일부 지도자들, 지성인들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내전 상황에 대해서 가슴에 두고 있었다는 그 리시프로케이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게 어떤 체러티 혹은 심퍼티 이 정도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남아시아를 관심을 두되 이것과 이 지역과 이제 동북아시아의 연결 지점에서 운명이 교차되고 혹은 운명이 연결되면서 혹은 인식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센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제 좀 자료를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카이브 조사를 좀 하고 해서 저는 뭐 역사학에 관심을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데 자료에는 그래도 그렇죠. 무슨 주장을 하려면 자료가 단단해야 되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은 20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터진 한국전쟁 1950년에 터졌으니까 길목에서 터졌습니다. 20세기 전반과 후반을 가르는 전쟁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움직임 제3세계 운동에 20세기 중반에 그 핵을
잘랐던 그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전쟁, 한반도에 있었던 내전이 20세기 후반의 제3세계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자들, 국가의 의미에서 주체자들, 남북한이 공이 초청 못 받았던 그 사건을 볼 때 왜 우리는 빠졌지? 왜 우리를 왕따하나? 그런 시각보다는 왜 우리가 빠졌던가? 그들이 왜 이 앱센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은 거기서 그 앱센스의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역사적인 움직임이었던 20세기 후반의 제3세계 운동에서 그 제3세계 운동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내전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반등회의 전반에 걸쳐서 이 반등회의의 그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카르노나 네루 혹은 나세르 이런 그 저희 말하는 바깥에 그 전면에 있는 그 화려한 인물이 보다는 그 속에서 숨어서 생각을 했던 운우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었다. 중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그냥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 한국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전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리고 운우라는 인물은 한국 전쟁을 지정학적인 충돌 동시에 내적 충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블 워하고 인터내셔널 워를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당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쟁의 의미 혹은 그 좀 현 시점에서의 의미라 그럴까요?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국전쟁은 한국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죠. 어제 이제 그 누구도 그런 어떤 그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시민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하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 한반도라는 터에서 사는 사람 그 두엘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좀 아시아인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 정의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굉장히 그 한국전쟁의 의미가 다른데 먼저 일단 내전 아니었습니까? 일단 내전의 성격이 강한 그는 운우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전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탈식민 세력이 포스트 콜로니얼 세력이 디콜로나이제이션 과정은 하나의 그 주류 세력이 다른 소규모 세력들을 다 취합하는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탈식민 과정에서 이제 그 센 세력들 힘이 센 세력들이 한 두세 개 나오는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나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미얀마도 상황이 그랬고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 점령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그 글로벌한 포메이션이 안에 그 디콜로나이제이션 과정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체화되면서 두 세력이 나오는데 두 세력이 서로 이제 유일하게 이 땅의 그 주권 세력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내전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이게 내전이냐 국제전이냐 하는 논의에서 조금 90년대 후반부터 좀 논의가 분분했는데 그 논의를 넘어서서 어쨌든 역사적인 현실에서 남과 북이 북이 남에게 혹은 남과 북이 일으킨 전쟁으로서 우리가 일으킨 그러니까 이때 우리라는 것은 한반도의 드웰러의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살았던 대부분의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의 인식에서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전쟁이었다고 일단 정의를 하면은 근데 이제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그 점령이라는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점령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점령과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점령과 분할 점령이라는 형식으로 남북한이 그 두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내셔널 스테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미얀마는 내셔널 스테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규모의 그 세력들이 거기에 뭐 마오이스트도 있었고 트로츠키아이스트도 있었고 저 이전 구민당 세력도 거기 강했고 소수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군부 내에서도 그 여러 세력들 그런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특이한 그 다양성이 그렇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깨끗하게 너무 클래리티가 아주 막 다이아몬드 한 저기 순도가 한 최고 순도되는 그런 형식의 우리는 클래리티가 딱 내셔널 스테이트가 두 개 형성되고 분단도 완전히 직선으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가 시민권을 선택해야 되고 이쪽을 갈래 저쪽을 갈래 클래리티가 강한 형식으로 우리는 전개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냉전 연구자에게는 한국 전쟁이 그 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한국의 냉전학회도 있습니다만 냉전하면은 한반도라는 식으로 냉전사에서 굉장히 중앙에 있는 우리 빼고는 냉전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현상이 그러니까 시블 워의 측면이 있고 한국 전쟁이 그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냉전이란 지구의 모든 사람이 겪은 그 정치적인 형태를 형성하고 그거를 만들고 했던 가장 모범 exemplary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요즘 참 어떨 때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이거 생각하다 보면 왜 이거를 내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 하면은 요즘 한국 전쟁을 내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남북한이 서로 치고받고 한 거 의미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이멘션, 소위 말하는 국제전으로서의 의미에서의 한국 전쟁. 거기는 이제 1950년 11월부터 예를 들어 요즘 뭐 중국에서 영화가 새로 나와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라는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 보이지가 않아요. 뭐 그 군인도 안 보이고 민간인도 안 보이고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히로익한 중국군과 아주 조금 이렇게 지독한 미군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뭐 한국이 거기 시작했던 안 했던 그리고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던 없었던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저번에 뭐 우리 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그 어느 용사가 훈장을 받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때도 보기는 좋은데
그 이제 훈장 받는 그 베테랑이 그냥 전투에 참여한 분이 아니고 중국군을 싹쓸이한 전투에서 참여를 했던 병사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한국 전쟁의 사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한국 전쟁을 국제 세계 영역에서 새롭게 이제 어프로프리티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대사, 고대사, 중세사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두 강대국, 상호 으르렁거리는 강대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 뭐 중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당 소속됐던 중년의 남자들,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하는 남자들. 하여튼 미국의 젊은이와 중국의 젊지 않은 젊은이들이 서로 생명을 뺏었던 것이 유일하게 이 한반도였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말 전혀 없고요. 힘이 없으니까 한국전쟁의 큰 엄청난 하늘이 무너진 상황을 겪었던 이 땅의 민중들이 자기들의 그 내전의 성격마저 뺏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국전쟁의 의미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좀 더 말뚝을 꼽는 실천을 요즘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자. 이건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준비 담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너무 좀 큰 영역이라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의미에서의 그 제3세계와 한국전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조금 있겠죠. 첫째는 한국전쟁이라는 1950년에 1953년의 그 사건이 제1세계를 오늘의 제1세계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워라는 이 주체가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습니다만은 53년의 전쟁을 통하여 특히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이제 군사 제국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한국전쟁이었으니까 한국전쟁이 소위 말하는 제1세계 리버럴 월드를 오늘의 리버럴 월드로 만든 사건이었다고 약간 과장하면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제2세계 중국과 이제 구러시아, 구소련을 포함한 그리고 이제 북한 이 국제사회주의 세력을 형성. 그러니까 1세계, 2세계라는 표현이 존재할 이유였던 그 냉전 체제에서 2세계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이거는 뭐 중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액티브하게 참여함으로써 1953년 이후 55년 반동회담이 일어나는 때 되면은 중국이 소련의 기존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교전 안으로 교육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탈소련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1950년대 말 되면은 그 유명한 중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소 분쟁에서 북한이라는 주체가 오늘날 주체가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2세계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되도록 되자고 물론 뭐 그전에도 들어가면 또 할 말이 많겠습니다. 일단 그 근대 국가의 의미에서 엠파이어가 아니고 네이션 스테이트인데 그레이트 파워가 되고자 하는 그, 그 목적 의식을 갖고 매진하게 되는 것이 1953년, 1955년 그 상황이었다고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뒤로 빠지고 중국이 그 그레이트 파워로서 그 아메리칸 파워에 상대하는 의미에서 그레이트 파워로서 이제 아시아 패시픽 우리의 터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물론 한국전쟁을 거치고 나서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955년 중국의 반둥회담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러면 제3세계는 뭐냐? 1세기의 한국전쟁이 그 터대가 된 사건이었다. 2세기에도 그 변화의 터대가 된 사건이다. 그럼 제3세계? 우리가 운우를 두고 운우라는 하나의 인물을 두고 이 생각을 하면은 그 한국전쟁은 20세기 후반에 그 중요한 흐름이었던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흐름이었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중도 노선을 긋겠다. 그 뉴트럴리티 개념 혹은 non alignment 개념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라는 것이 제3세계 운동이 있었고 제3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한반도를 좀 냉전사에서 좀 탈중심화해야 된다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가다 보니까 역시 또 다시 굉장히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 앞으로 지금은 좀 준비해온 이미지들 파워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운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먼저 시작을 하면은 이 1955년에 있었던 이 반동회의 혹은 아시아 아프리카 연석회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015년 2015년에 반동회의 60주년 행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무슨 연유인지 그 반동회의 그를 회고하는 역사학자들 모임에 여러 번 초청돼 가지고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재밌는 사람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또 하나의 냉전이라는 책이 2010년에 나왔나? 네, 그리고는 그 책 때문에 아마 2011년부터 이 그 제3세계 운동 뭐 회의할 때 특히 제일 재밌게 잘했던 사람들이 그 프랑스 쪽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알제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차이나가 걸려 있으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 자체보다는 그 이제 퀘벡 쪽 그쪽 학자들 그 불란서 주류 역사 담론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프랑코폰이기도 하고 앙글로폰이기도 한 그 학자들이 특히 그 콩코드 유니버시티하고 맥길 대학 그쪽에 있는 동료들이 이쪽으로 참 재밌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60주년 행사에 그때 당시에 이건 사담입니다만 그 청와대 얘는 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연락하고 전혀 안 그러는데 가끔 뭐 술자석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보고 하는 그런 사람. 그때 그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번 누구야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통령이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때 아베 총리가 오게 시진핑 뭐 이렇게 해서 센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때 이 회의의 60주년 행사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입지를 그때 굉장히 위태로웠었는데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레디컬 이슬람하고 굉장히 그 전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도 뭐 처음에 초청을 못 받았지만 이제 6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식으로 좀 제가 카톡을 아니 인스타그램인가 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그 교육부총리가 참석을 하고요. 네, 대부분의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 수반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반등회의라는 1955년에 인도네시아 회의는 그 글로벌 아시아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아 연구라는 거 기존에 이제 오리엔털 스터디즈에서 이제 랭귀지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아시아 연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사회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현실 정치의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코넬 대학의 나중에 아시아 연구소 형성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지 개인 교수가 당시 하던 일 다 제쳐두고 이 반동으로 뛰어가서 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 대한 리포트, 그러니까 에트노그래피라고 할까요? 리포트를 해서 출간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소수민족이 아니죠. 그 흑인 인권 운동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아시아 아프리카 연석회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무진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반등회의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생 제국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1세계와 2세계를 그 1세계와 2세계의 그 중간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에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그 상당히 중요한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 미투 운동 그런 의미에서 억압받는 세력들, 억압받는 그 인종적인 문제든지 뭐 그 민족적인 문제에서 억압받는 글로벌 민중들의 관심이 특히 이제 지도자들의 관심이 그리고 희망이 굉장히 여기에 희망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한 사람이 그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WHR 디보이스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연석회의 그 반동회의를 가고자 이 무진애를 썼는데 미국 그 정보계통에서 그걸 못 가게 하는 그런 것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던가 그것도 중요한 사례고요. 또 일본이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제국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아시아를 살리려면 동남아시아와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오니까 일본은 꼭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굉장히 복잡다단하면서도 글로벌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글로벌하다는 것은 이제 요즘 시각에서 반드시 국가 중심의 그룹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말고 다양한 주체들, 비국가 주체들에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5년 60주년 행사가 이제 저는 60주년 행사에는 못 가고 그 조금 있다가 거기서 그 특히 이제 카나다 그룹하고 한번 다시 가서 그쪽 인도네시아 쪽 분들하고 한번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60주년 행사에서는 그 외교는 자카르타에서 하고 외교회담은 자카르타에서 하고 그 문화 행사는 반동에서 했었습니다. 문화 행사는 반동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그 이런 식의 이제 그 지도자들의 모임은 그 1955년에 반동회의는 그 외교 회담이었으면서 문화적인 실천이었다는 것이 이제 주류 담론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예를 들어 뭐 1차 대전 끝날 때 파리 벨사유 회담에서 거기는 문화 행사가 아니고 완전히 외교 행사면 외교 행사이고 그 대중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간이었다면 이 반동회의에 조직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중을 끌어오지 못하면 신생 독립국가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을 끌어오지 못하면 이 제3세계라는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공간이었지만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일반 민중들과 대화하고 혹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인게이지를 하는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그 회의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근래에 나오기 특히 거기서 이제 나오고 시마주라는 그 1차 대전 그 러일 전쟁 연구소인데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띄어터기도 하고 그, 그 회담 디플로마시하고 그 디플로매틱 프랙티스이기도 하고 컬처럴 프랙티스이기도 한 두 가지 의미에서의 그 반동 회담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제3세계의 그 인터스테이트의 그 외교 행위로서의 이런 모임을 어떻게 대중의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걸 보고 유명한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의 도시로 오는구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우리의 그 스카르토라는 지도자와 대등하지만 또 한편 그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도네시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도네시아를 만들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중요한 띄어터라는 그게 이제 그 반동회의에 대한 해석에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기존에 오래된 그 논쟁은 제3세계 운동이 그래 아이디얼리즘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실주의 입장에서 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제정책에서 이제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반동회의가 굉장히 재밌는 띄어터였지만 그 디플로머시, 리얼 디플로머시, 리얼 폴리틱의 의미에서의 디플로머시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미비했던, 계속 그레이 파워 폴리틱스에 끌려갔던, 그리고 그 반동회의 주체자들인 개별 국가들도 말은 뭐 제3세계 그리고 반인종주의, 반식민주의 하지만 결국은 친미 정책으로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 입장에서의 그 리얼폴리틱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릿 오브 반동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아이디얼리스트의 아주 중요한 각축장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오래된 그 국제 정책의 그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 외교라는 그 영역을 그 컬처라는 영역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험했던 장소. 물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다 하는 것이고 우리도 뭐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이것 남의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내 하나의 그 폴리티컬 시스템을 넘어서서 디플로머시까지 이거를 이제 그 디플로머시와 컬처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은 좀 획기적이었다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이제 요즘 연구가 많이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에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분이 이제 우는데 요즘 뭐 그렇죠. 뭐 유네스코 가면 유네스코 요즘 참여를 하면 뭐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그래가지고 뭐 컬처럴 플루럴리티 그래서 이 문화라는 전통 의상을 포함한 음식 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1955년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1955년이라는 나름대로 그 옛날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전통 의상을 입은 그 주체자들과 그 여미복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옷을 입은 주체자들하고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누는 여기서 이제 버마의 민족 의상, 물론 이제 그 불교계 버마 주류 민족 의상을 끝까지 입으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 그래서 그 문화적인 의미의 주권 이것을 이제 같이 들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사진인데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 웨스트팔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디플로매틱 프랙티스에 너무너무 익숙한 근대 사회에 한국을 포함해서 요즘 또 중국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외교라는 영역이 미학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혀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걸 사진을 찍고 또 담화를 필름을 찍어가지고 대중에게 배포하는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1960주년 행사에 제가 한 몇 주 이후에 가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회 활동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거 뭐 지나가겠습니다. 재밌었던 게 자카르타가 아니고 자카르타는 제가 가지를 못하고 가도 뭐 별로 크게 볼 거 없을 것에서 제가 안 갔고 이제 반동에서 반동 모임 60주년 기념 전시회가 있었는데 눈에 탁 띄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로 브랑딩인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냉전인데 보통 유럽이나 어디 가도 심지어 한국에 가도 그 전쟁 개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냉전은 일단 유럽이나 구주로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를린 장벽 가구, 더모뉴클리어 핵전쟁의 위험 이런 식의 그런 것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소, 체스 게임, 스탈린과 트루먼, 스탈린과 루즈벨트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포츠담 회담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우리의 현실로 오는 것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럽적인 의미
진짜 냉전인 냉전, 그러니까 그 전쟁이 아닌 전쟁으로서의 냉전에 갔다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전쟁도 터지고 막 국가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냉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그 냉전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냉전하면 재밌는 게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생각하고 아시아인으로서 생각하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두고 냉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글로벌인으로서 생각하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적인 냉전과 우리가 겪은 냉전의 그런 갈등, 격차 이것에 큰 고민 없이 그러니까 주류 담론에 따르고 우리의 그 경험을 거기에 어떻게든지 조금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실천을 한 것이 우리의 주류 냉전 인식인데 이 반동으로 가면은 냉전 인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진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한국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시아적입니다. 여기에 프랑딩이라는 냉전 파티에 베를린 장벽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마지너리 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전사 여러분 냉전사 전공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이디엄 중에 또 롱 피스라는 거. 유럽은 20세기 초반도 그런 적 없었고 19세기도 그런 적 없었고 18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17세기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그 못 믿을 정도의 그런 익스트로디너리한 평화로운 시대가 20세기 후반기였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이 터지기 전까지 1945년에서 1991년까지 혹은 90한 2, 3년까지는 유럽은 전례 없이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두 강대국이 으릉으릉거리면서 거기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고 으릉으릉거리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평화 개념과 냉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마지너리 워라는 거. 물론 전쟁은 없지만 항상 그러니까 핵전쟁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모두 다가 공멸하는 그런 전쟁을 상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주류 담론을 형성했던 유럽적인 의미에서의 냉전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뻐랑딩이라는 그 냉전 전시물에는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우리가 참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 그 탈식민적 냉전 경험이었던 아시아적 의미에서의 냉전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 옆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팬 이슬라미즘하고 관련된 거라서 오늘 논의에서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 안 알려진 상황인데 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 반동으로 가기 전에 자카르타로 안 가고 반동으로 직접 갔거든요. 근데 이번 60주년 행사에는 전부 자카르타를 갔다가 일부만 반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국가들이 이제 너무 공고해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카르타라는 것이 그렇게 또 완전히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랑군으로 왔다가 거기서 우누와 대화를 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누가 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그 미얀마의 입지, 그 내전 상황이었던 미얀마의 입지. 그리고 이 반동에서 모이는 것이 물론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평등, 국제사회에서의 평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지만 그 바깥에 보이는 깃발 외에 안으로 그 원칙, 중립주의 그리고 비동맹주의. 그 비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조금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하는 non-alignment를 우리말로 비동맹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때 alignment라는 건 동맹이 아니거든요. alliance하고 alignment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 그 한국사 쪽 하시는 분에게는 이 그 한국 외교부가 이 반동회의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들의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non-alignment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식으로 거기에 동맹, 그 비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외교부에서 주류 담론이 나중에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에게 비동맹으로 그것이 전달되면 이거는 한미 동맹 탈피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한데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번역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오늘의 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955년 반동회의 바로 끝나자마자 우누는 그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잘 지내자. 하지만 우리를 뉴트럴 스테이트로 인정해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6주간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근데 6주간 체류한 거는 우누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버마는 말레이시아와 동시에 영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보다도 그 글은 훨씬 더 수리하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는 이 앙글로폰 상당히 앙글로폰인데 6주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그 버마에서 미국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으로 전혀 안 보내고 미국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쭉 다니면서 만나고 미국의 남부 끝에서 북부 끝까지 서부에서 동부 끝까지 아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오늘의 외교.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반동회담 이전에 북경으로 가서 이제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1950년 12월 되면은 우누가 가지도 않았는데 후르시초프가 랑군으로 와서 우누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중립주의 운동, 중립주의 외교는 상당히 이 사람이 아주 실천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으로의 상황에 의해서 1962년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에서 실각하는 1960년 최소한 50년 말까지 이 우누의 그 주요 관심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마는 어떻게 이 땅, 내가 사랑하는 이 땅 버마가 어떻게 한반도처럼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래서 1956년 유명한 강연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의 강연이 하는 것이었는데 버마는 어떻게 그 한국과 한반도와 인도차이나가 겪은 홀로코스트 오브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이들이 겪는 것을 슬퍼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무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책무라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이 이제 그 뉴요커에 나온 타임즈인가? 네, 뉴요커라고 알거든요. 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52년에 그 1952년에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그 나온 그 사설과 그 이미지였는데 이때는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서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듯 상호 생명을 뺏고 있었죠. 예, 중국과 전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우가 미국이 볼 때 중국이 나가는 길 한쪽은 한반도인데 그 벵갈만 인도양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럼 바로 그 버마로 화살이 올 것이다라는 미국인의 시각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그 바이오그래피에 나옵니다. 이때도 태평양으로는 한반도, 인도양으로는 버마. 그래서 버마와 한반도에 공유하는 운명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이런 그 정치 지도자 혹은 지성인의 입지에서 물론 한반도가 분단되고 전쟁을 겪고 아직까지 분단 상황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그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화두가 생기면서 그 20세기 후반기에 큰 족적을 갖는 제3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한반도의 비극이 크게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